안녕하십니까? 이제 투사법과 내용분석법입니다. 자, 투사법의 개념을 보시면 몇 차례 이제 같이 본 겁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주제를 응답자가 모르도록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렸죠. 뭐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응답자한테 어떤 불명확한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제시하고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해석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응답자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동기나 감정 이런 게 그 사람의 응답에 투사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투사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자극 상태를 이제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어떤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나 가치나 태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호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응답자한테. 그래서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직접 질문하기 어렵거나 또는 질문을 한다고 해도 어떤 타당성 있는 응답을 얻을 가능성이 낮을 때, 혹은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비체계적, 비공개적 방법이라는 것이죠. 보조란에 이제 보시면 교재에 비체계적이며 비공개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체계적이라는 것은 교재 보조란에 보시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비공개적이라는 것은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모르는 그런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계성과 공개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체계화 이 정도는 자료 수집 과정에 있어서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정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뭐 전화조사, 우편조사 이런 것들은 체계적 기법이고, 면접조사에서 어떤 자유로운 대화 형식 이런 것들은 비체계적 기법이죠. 공개 정도, 이거는 응답자가 조사자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정도죠. 응답자가 설문의 의도를 알면 공개적 설문, 모르면 비공개적 설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이고 공개적 방법이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그런 개념들에 의해서 표준화된 질문을 이용하는 공개적 설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면접원에 대한 오류 최소화가 가능하겠죠. 그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면접원에 대한 오류 이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인과조사나 기술조사에 이용되는 방법, 즉 어떤 숫자로 응답하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체계적이고 공개적이다 그러면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질문을 이용하는 공개적 설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심층 면접법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응답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탐색적 조사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질문, 그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비체계적이면서 비공개적인 방법이다. 이거는 임상심리학에서 이제 발달된 방법이고, 단어 연상법 이런 등등의 투사법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단어 연상법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단어 연상법은 뭐냐? 연관되는 단어들을 여러 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니 어떤 게 연상이 되는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림 묘사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주 모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문장 완성법. 이건 미완성된 문장을 보고 응답자가 그거를 완성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흑맥주.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뭐뭐다 하면 여기에 응답을 하게 되겠죠. 만화 완성법. 어떤 상황에 대한 만화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본 내용이나 어떤 제목 이런 것들을 유추하게 하거나 또는 인물들의 어떤 대사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현대차가 가격을 뭐 20% 인하한다더라. 그리고 여기를 이 반응을 채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당장 사야겠다. 또는 30%까지 그냥 기다려 보겠다. 뭐 이름으로써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역할행동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자주 접하게 되는 롤플레이 이런 것들이 그거죠. 이제 남녀 역할을 바꿔서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간접 질문 방법을 분류를 하면 일단 앞에서 살펴본 투사법이 간접 질문 방법으로 들어가고요. 기타의 방법들이 또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거의 비슷한 것들입니다. 오류 선택법이라는 거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을 여러 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의 태도를 살피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당신 그 소속 부서장이 이제 A 부서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월간 평균 횡령 액수 그게 얼마냐? 뭐 100만 원, 2번 뭐 500만 원 이하, 뭐 3번 월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사람이 횡령 같은 거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틀린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게 극단적인 값을 고르거나 아니면 최소값을 고르거나 그러면 그 아주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어떤 극단값을 택하느냐 평이한값을 택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응답자의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3번의 단순연상법은 단어 나열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 이런 거를 표시하는 단어, 그림, 문장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찬성을 했으면 플러스 1, 반대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걸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태도를 수치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인데 점척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토의 완성법은 두 사람의 토의 내용이 이렇게 적힌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토의 내용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그때 이제 어떤 문장이나 어떤 내용들을 하느냐라고 해서 태도나 의견들을 알아봅니다. 투사법에 이제 문장 완성법과 비슷하죠. 정보검사법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 이게 그 개인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응답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현실주의, 뭐 인상파, 뭐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어떤 정치 용어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은 없고 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등등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 분석법입니다.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전에 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자꾸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는 이거 역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분류 체계에서 나온 것이고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록물에 포함된 메시지 등 기존의 질적 자료를 수집, 다 이미 본 것들이죠.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기술해서 양적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전 학습 시에 제가 서울시장의 연설 이걸 예를 한번 들어드렸죠. 이렇게 쭉 이제 말 글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럴 때 사회복지 이에 대한 이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몇 차례나 나왔느냐 해서 뭐 30차례 나왔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이런 사회복지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정보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거를 질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에 관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문헌 연구의 일종이라는 것이고요. 대상 질적 자료는 주로 기록물, 뭐 텍스트, 신문기사,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문서 이런 등등등입니다. 즉 여러 가지 문서화된 매체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비개입적 연구의 성격해서 그 보조란에 보시면 비개입적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연구자가 현상 관찰에 개입하지 않는 연구라고 기재가 돼 있죠. 그런 연구의 성격이고, 나는 그냥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용을 분석할 뿐이죠. 그래서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현상 관찰에.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화, 조작화, 이 조작화는 이제 추상적인 것들을 그 숫자나 이런 것들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화, 조작화가 잘 이루어져야 당연히 코딩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부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록물로 표시된 내용, 그 이면의 내용, 즉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 이거 다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내용은 뭐냐? 표면적인 내용이고 분석의 속성이나 측면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이 현재적 내용이고, 잠재적 내용은 문맥이나 내용 속에 숨어있는 암묵적 내용을 의미하게 되겠죠. 모두 분석 대상이라는 거고요. 누구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분석을 전제하죠. 그리고 표본 추출에 의한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책의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일부를 뽑아내서 이거를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드렸지만 양적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런데
질적 분석 방법도 사용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개방형 설문, 사례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이 개방형 설문이면 여기에 다 이게 주관식으로 응답을 했을 거고요. 이 사례 연구 결과 이런 것들도 다 말, 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질적 정보로 변환을 하는 거. 결국에는 이 개방형 설문의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맛에 대한 거고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요 카테고리는 뭐 어떤 친절에 관한 것이고 그것들은 이러이러한 의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을 하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석 자료에서 표본을 추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겠죠. 뭐 가족 간의 뭐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갈등에 관한 것들, 뭐 우정에 관한 것들, 뭐 요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이제 분석 단위는 뭐 페이지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집계 체계 이런 것들은 뭐 해당하는 단어를 직접 세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샘플링에 관한 거, 범주를 설정을 하는 거. 범주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범주를 설정하는 거니까 다 포함이 돼야 되고 서로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이런 포괄성과 배타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록의 단위 이런 것들을 설정을 또 할 것이고 맥락의 단위 뭐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단위 설정을 하고 계량화의 체계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호화 그리고 이제 범주 이것들을 살펴볼 텐데 부호화하는 작업 이게 이제 내용 분석이 본질적으로 그 작업이죠. 왜냐하면 주로 양적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범주라는 것은 내용의 특징을 분류하는 어떤 체계죠.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이런 범주들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연구 목적에 연계돼야 되고 이 범주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여러 기록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어느 범주에 속할 것인가 이것을 정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나타내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표면적 내용 그리고 잠재적 내용 이것들을 일정한 개념 틀에 따라서 개념의 어떤 프레임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프레임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범주화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부호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는 이제 거기에 관한 예들인데 자, 내가 이 어떤 소설이 얼마나 가정적인가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떤 단어의 수나 이런 것들을 카운팅한다는 얘기예요. 가족, 뭐 형제 자매 이렇게 가정적인 것과 관계 깊은 단어의 수, 뭐 또는 각 페이지에 이렇게 등장하는 가족, 형제 자매 이런 등등의 어떤 관계 깊은 단어의 평균 수 이런 것들을 세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 전체에서 몇 번 나오나 페이지당 평균 빈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카운팅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